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흔히 하는데요. 사실 이제는 좀 생각해볼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살펴보면 우리 밥 공기 크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삼시세끼를 밥으로 먹는 일 또한 예전보다 확실히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1인당 쌀 소비량 2006년 78.8kg에서 지난해에는 56.9kg으로 16년간 21.9kg 감소했고요. 올해도 쌀 소비 감소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99%를 수입에 의존하는 밀 소비는 늘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최근 국제 밀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쌀을 생산하는 농민분들 생각하면 정말 심각한 부분인데요. 최근 쌀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농수산 이슈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6월 10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농수산물을 살펴보는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셨죠? 매주 금요일은 N행시로 이어갑니다. N행시. 오늘의 N행시. 오늘은 이행시입니다. 주제는 뭐하냐? 오늘의 주인공 보리. 더운 여름철 입맛 잃기 참 쉽잖아요. 그때 꽁보리밥에다가 열무김치 숭숭 썰어 넣고 고추장 슥슥 비벼서 참기름 혹은 들기름 똑똑 떨어뜨려서 먹으면 정말 그 맛 일품이죠. 집 나간 입맛 금방 돌아옵니다. 오늘은 보리로 이행시 지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행운의 선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앞서 오프닝에서 쌀 소비 늘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분질미가 뭡니까?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분질미라는 게 이제 가루로 빻아서 활용할 수 있는 쌀을 말하는 겁니다. 쌀가루 같은 거죠. 농식품부는 이 분질미를 각종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해서 밥용 쌀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이 수입 밀가루 대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쌀 소비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이 같은 쌀 가공산업 활성화 정책이 적절한 방안이다라는 평가를 얻고는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급격한 재배 면적 확산 정책에 생산량도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 분질미를 다 소화할 수 있겠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수산 이슈 오늘은 분질미 확산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쌀의 가공산업을 보다 활성화하겠다라는 취지로 분질미 가공산업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수요일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생산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논에 밥용 쌀만을 재배했는데 일부를 쌀가루용 쌀로 재배해서 다양한 가공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입니다. 네.
일반 쌀의 경우는 전분 구조가 밀착돼 있고 단단하기 때문에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는 물에 불려야만 했고요. 그렇죠. 이걸 말린 뒤에 가루로 만들어야 됐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폐수 처리, 전분 손상 이런 것도 동반되었습니다. 네. 반면에 분질미는 전분 구조가 밀처럼 둥글고 성글게 배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굳이 이제 물에 불리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이 마른 쌀 그대로 가루를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분질미는 밥을 해서 먹을 수는 없는 품종입니다. 밥은 안 되는군요. 예, 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쌀가루용 쌀, 즉 분질미를 오는 2027년까지 20만 톤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연간 200만 톤가량 사용하는 밀가루의 10%를 국산 쌀가루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밥 말고 쌀가루 가공식품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 이러한 내용의 정책이었군요. 예, 맞습니다. 워낙 쌀 소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쌀을 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건데요. 네. 통계청이 올해 1월에 발표한 2021 양곡 소비량 조사를 보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56.9kg입니다. 네. 2020년에는 57.7kg이었는데 이거보다 한 0.8kg 정도 줄어든 상황인데요. 네. 1년만 비교해보면 크게 차이가 안 나지만 이게 1991년에는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16.3kg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30년 만에 쌀 소비량이 절반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이번 농식품부의 발표는 분질미에 관한 생산 확대 계획뿐만 아니라 산업화 지원 계획, 또 쌀 가공식품 소비 기반 확대 계획까지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이 두루두루 걸친 이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쌀가루 가공 산업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원료 공급이 안정돼야 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애는 쌀가루 구하기가 쉬운데 어떤 애는 구하기 어렵다.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가공업체 입장에서는 쌀 가공식품을 만드는 일 자체가 불안정하고 그렇죠. 네. 사업을 해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필수 조건입니다. 네. 농식품부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는 지난해 이제 분질미를 25헥타르 정도 심어서 119톤을 수확했는데요. 올해는 4배 늘려서 100헥타르에 475톤을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생산 면적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16,000헥타르에 7만 5천 톤을 생산하고 또 2026년에는 4만 2천 헥타르에서 20만 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네. 즉 앞으로 4년 동안 분질비 재배 면적 생산량을 올해보다 420배 정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주 많은 양을 이제 확대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예. 이 분질미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늘려면, 확대가 되려면 사실은 이제 정부가 지원 대책을 좀 내놔야 되잖아요. 어떤 지원 대책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분질미로 심을 수 있는 품종은 다로미 2호, 가루미 2호라고도 하는데요. 가루미 혹은 가루미 2호. 예. 네.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네. 어제 농촌진흥청에다 좀 여쭤봤더니 네. 이 다로미 2호 같은 경우는 생산 단수가 일반 쌀에 비해 적다고 합니다. 아, 네. 일반 쌀이 시바르당 520kg 정도 생산을 한다면 네. 다로미 2호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시바르당 한 400kg 후반대 생산하는 것으로 조사됐거든요. 네. 이렇게 쌀 생산량이 적다는 건 농민들 입장에선 소득이 줄어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2023년부터 공익직불제 내에 전략작물 직불제를 신설해서 네. 분질미 재배 농가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농식품부가 밀 전문 생산단지를 전국에 51개소 조성했는데요. 밀을 수확한 후에 분질미를 싣는 이 전문 생산단지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에는 밀을 수확하고 분질미를 싣는 이모작 전문 생산단지를 전국에 10개소 조성을 하고 또 2027년에는 2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략작물 직불금 제도가 신설이 돼서 내년에 이제 네. 분질미를 심는 농가에게는 이제 돈이 지급된다라는 것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얼마가 지급되는지 정해졌습니까? 아직은 전략작물 지급금이 얼마가 될지 확정된 게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생산량이 일반 쌀에 비해 적은 것을 이 직불금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게 한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매년 공공비축미라고 해서 수확기에 시세대로 쌀을 매입해서 비상용으로 비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올해부터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이 45만 톤이 되는데 네. 45만 톤 중에 분질미도 전량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네. 공공비축으로 매입한 분질미는
정부가 실수요 업체에게 특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뭐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생산 목표량도 좀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렇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면 저절로 또 늘어나는 이 현상이 일어날 텐데 그러니까 소비 확대에 대한 정책이 좀 더 중요해 보이는데 이런 정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제가 어제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식량산업과에 좀 물어보니까 네. 지난해 이 25헥타르 심은 분질미 같은 경우는 소비처가 있었다고 설명을 들었고요. 아, 네. 또 올해 앞으로 심을 100헥타르의 이 분질미 중에서 70헥타르는 이미 가공업체와 계약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중소식품업체가 중심이다 보니까 대기업의 참여가 관건인데요. 네. 농식품부는 분질 쌀과 또 쌀가루 1톤을 CJ제일제당, 농심미분, 농협오리온 이런 식품 제분업체, 제과 제빵업체 제공해서 이달 중에 제품 특성, 또 품목별 가공 특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내년에는 이 물량을 1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식품업계에서는 케이크라든가 카스테라, 제과 과자류 이렇게 발효하지 않는 빵류에 좀 사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밀가루 함량이 낮은 어묵이나 소세지 같은 종류에는 이 분질 쌀가루 전용 품목으로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네. 소면이라든가 우동면 같은 면류, 식빵과 같은 발효빵류 등은 분질 쌀가루와 밀가루를 혼합해서 제조하면 가능할 것 같다. 혼합해서. 이런 평들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농식품부는 또 올해 생산자, 소비자단체, 제분업체, 가공업체 그리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쌀가루 산업 발전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더욱 면밀히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현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어제 이제 전국 쌀 생산자 협회 엄청나 정책위원장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이 쌀 소비를 다각화한다는 면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1인당 쌀 소비량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서 그렇죠. 네. 꼭 밥이 아니더라도 이 가공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긍정적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하지만 앞으로 분질미 생산을 현재보다 400배 이상 늘린다. 이렇게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데 이걸 과연 다 소비할 수 있겠냐 하는 의구심은 놓지 못했습니다. 네. 또 엄청난 정책위원장은 국산밀도 성공하지 못한 이 수입밀 대체 효과를 국산 쌀가루로 대체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런 문제점도 짚었고요. 네. 따라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소비 활성화 방안만 믿고 4년 만에 20만 톤까지 과도하게 생산 계획을 늘리면 추후에 또 다른 골칫거리로 남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분질미 활성화 정책 가운데 꼭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농식품부가 지금까지 펴온 쌀 과잉 대책이 참 많이 있는데요. 사료용으로 쓰자고 총체벼 재배를 권장하기도 했고요. 네. 논에 벼 대신 타작목을 심자, 콩 같은 것들을 심어라 이렇게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지속되지 않았고요. 풍흉에 따라서 정책이 갈팡질팡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면에서 분질미 정책도 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고요. 또 공공비축미로 분질미를 수매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정부개혁이 2026년에 20만 톤의 분질미를 생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량 45만 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단순히 계산해보면 그럼 45만 톤 중에 일반 쌀을 그렇죠. 25만 톤, 분질미 20만 톤 이렇게 나누어서 매입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일반 쌀을 제외했던 농가들은 이 공공비축미 그렇죠. 매입에 있어서 네. 좀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쌀가루로 밀가루 소비량의 10%를 대체하겠다. 이것도 참 의문인데요. 네. 정부가 국산밀 자급 정책도 현재 시행하고 있거든요. 국산밀 정책은 2030년까지 자급률을 10%를 달성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쌀가루 같은 경우도 5년 만에 수입밀의 10%를 대체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산밀과 또 국산 쌀가루가 수입밀 대체를 두고 경합을 벌여야 한다는 건가 예. 이런 좀 질문도 좀 생기고요. 네. 무리한 설정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요. 네. 2021년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이 킬로그램당 2,677원입니다. 수입밀 가격은 최고가를 높여 잡아도 킬로그램당 600원이거든요. 네. 수입밀하고 쌀의 가격 차이가 킬로그램당 2,000원이나 되는 상황입니다. 경쟁력에서 너무 차이 나네요. 예, 이 가격 차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보상하면서 업체에 수입밀 대신 쌀가루를 쓰라고 공급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의문입니다. 힘들어 보입니다. 네. 굉장히 이제 너무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데 그럴 바에야
쌀가루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국산밀을 이 수입밀과의 가격 차이를 보전하면서 업체에 공급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분질미 정책을 뭐 의욕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가능성을 너무 확대 해석하면 안 되겠군요. 예. 새 정부가 출범하고 5년 만에 분질미 정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 자칫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정책은 필요한 정책임은 틀림없지만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식량 정책은 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국산밀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심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항상 너무나 재미난 숲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느 숲으로 가볼까요? 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입니다. 제가 정말 데이트할 때 많이 갔던 곳입니다. 아, 예. 저 일부러 찾아다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의 데이트에 별 관심이 없으시군요. 예. 이 속촌호수는 연간 100만 명이 넘는 산책 인구 통계가 있을 정도로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온종일 아름다운 호수를 끼고 건강을 챙기는 분들이 많은 곳이 이 석촌호수인데요. 네. 그것이 가장 멋질 때는 왕벚나무가 피어 있을 때입니다. 네. 제가 때를 놓쳐 아쉬워하고 있다가 벚꽃이 지고 난 풍경이 문득 보고 싶어서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벚꽃 지면 여기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여자친구랑 벚꽃 필 때 가서 좋은 추억 만들고 오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벚꽃이 지고 나면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하네요. 네, 제가 점심시간이 갓 지났을 무렵 가보았는데요. 네. 여전히 걷기를 하시는 다양한 분들이 많았고요. 이 꽃이 진 왕벚나무에는 푸른 잎들이 햇빛에 반짝거리고 있었고요. 주위 다른 나무와 풀들도 파릇파릇한 잎을 내면서 이 녹음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 이제 뭐 여름이 시작이 됐는데 여름하면 녹색 나뭇잎들이 반짝거리는 모습이 좀 더위를 식혀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요, 나뭇잎들은 햇빛에 왜 이렇게 반짝거리는 것처럼 보일까요? 네. 식물은 다양한 외부 환경의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육상식물의 나뭇잎에 있는 표피세포, 큐티클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네. 육상식물은 바닷속 식물이 육지에 올라와 시작이 되었는데요. 물속에 있는 식물과 달리 육상의 식물은 항상 물을 품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표면에 왁스 같은 두꺼운 막층, 즉 큐티클을 발달시켰는데요. 네. 이 큐티클의 역할은 수분 증발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조 환경에서도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왁스 성분이 햇빛에 반짝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였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름에 선크림 발라서 피부 보호하듯이 식물들도 이제 몸속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큐티클을 가지고 있는 거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자외선이 강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이 선크림을 바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안 발랐습니다. 식물이 큐티클을 만드는 건 수분 발산 말고도 자외선으로부터 자신의 DNA를 지키고 또 병원균의 침투와 각종 오염물질 그리고 강한 태양열과 온도의 변화에 의한 기계적인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네. 우리는 우리 몸을 위해서 자연 자원을 활용해 필요한 것들을 만들지만 식물은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보호장치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갈수록 지구가 더워지니 그들도 새로운 생존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간들로 인해서 발생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식물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괜히 또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석촌호수에서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나무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네. 꽃이 없을 때 푸른 잎만 봐도 몸도 마음도 즐거워지는데요. 그렇죠. 식물이 위로가 될 때라는 책을 보면요.
초록색의 색감은 상쾌함과 생명력을 전해준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구의 생명들이 살아가는 최초의 에너지이자 식량인 당을 만드는 것이 초록색의 나뭇잎이라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시사철 푸른 잎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나무가 소나무이고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한다는 나무가 이 소나무이기도 하고요. 예. 또 석촌호수를 걸으면서 송파구가 떠올라 검색을 해보니 송파. 송파의 송은 소나무 송이고요. 파는 비탈파였습니다. 그래요? 이 송파라는 지명은 고려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송파는 소나무가 많은 언덕이라고 합니다. 야, 저 어디 가서 잘난 척할 수 있는 지식이 생겼습니다. 송파는 소나무 언덕이다. 소나무 비탈이다. 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석촌호수는 왕벚나무가 유명한데 소나무도 거기에 좀 많이 있습니까? 예, 호수 쪽으로는 왕벚나무가 길가 쪽으로는 소나무가 길가에. 눈에 띄었는데요. 네. 이 답사를 하면서 소나무에 다가간 것은 4월에서 6월에 걸쳐 소나무가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 때문입니다. 그것은 새 가지 끝에 황색을 띤 숫꽃 가루가 좁쌀처럼 다닥다닥 숱하게 모여있는 풍경, 그리고 송화가루라고 불리는 숫꽃 가루가 날린 뒤 그 끝에서 피어나는 연한 자주색의 암꽃 풍경입니다. 이 무렵에 숲에 가면은 나뭇잎들의 흙먼지 같은 게 앉아있는 게 보이는데요. 네. 이는 흙먼지가 아니고 소나무 숫꽃 가루가 번식을 위해 바람에 날아가다가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소나무가 많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 창문에 누렇게 달라붙어 있는 이 송화가루 때문에 혹은 알레르기를 일으킨다고 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하시는데요. 오래전에 송화다식은 궁중 음식으로도 유명하였고요. 이 술이나 면에 섞어서 먹기도 하셨답니다. 네. 이제 나무 하면 우리는 소나무 가장 먼저 떠올리긴 하는데 이 소나무가 번식을 하는 무렵에는 도리어 소나무를 멀리할 수도 있는 거군요. 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의 원인 제공자로 자작나무, 참나무 등이 지목이 되는데요. 네. 송화가루가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권혁수 서울 아산병원 알레르기 내과 교수는요. 어떤 사람들의 몸은 꽃가루를 기생충, 세균처럼 해롭고 위험한 물질로 착각하게 되면서 꽃가루가 코에 들어오면 면역 시스템이 과잉 방어를 하며 꽃가루를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시는데요. 네. 이런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네. 이 소나무가 봄철에 숫꽃가루를 대고 방출하는 건 곤충을 이용해서 꽃가루 바지를 하는 충매화가 아닌 바람을 이용해 수분하는 풍매화이기 때문인데요. 이 숫꽃가루를 확대해서 보면은 두 개의 큰 공기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잘 날아다닐 수 있는 건데요. 누구에게는 자연의 경이로움으로 네. 누구에게는 몸에 이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원망의 대상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알레르기라는 게 이게 참 원인도 좀 불분명하고 체질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소나무가 바람으로 수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셨는데 그 과정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는 소나무, 자작나무, 참나무들은 이 풍매화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꽃가루를 만들게 되는데요. 네. 이는 곤충의 선택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화려한 꽃 대신에 꽃가루를 만드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방향으로 진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씨앗을 만드는 유성생식의 경우 암꽃이 숫꽃의 꽃가루를 받아들인 형태에 따라 자가수분과 타가수분으로 나누는데요. 소나무는 자기 꽃가루가 아닌 다른 나무의 꽃가루를 통해서 수분을 하는 타가수분 형태를 취합니다. 네. 그래서 소나무의 암꽃이 숫꽃 위에 있게 되는 건데요. 첫 번째 목적은 탄수화물을 원활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힘 있는 가지에 꽃을 맺음으로써 종자를 충실하게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자기 꽃가루로 수분을 하는 걸 막기 위한 것입니다. 네. 이는 바람이 밑에서 위를 향해 불기는 어렵고요. 주로 옆으로 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해서 자가수분을 막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나무가 자가수분을 하지 않는 건 뭔가 이 유전적으로 좀 더 좋은 거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치 이게 우리도
이게 가족들끼리 결혼하지 않잖아요. 사람들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친 결혼을 피하는 건 유전병에 걸려 고통을 겪기 때문인데요. 네. 소나무도 후손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암꽃과 숫꽃의 위치를 조절하는 진화를 해온 것 같습니다. 소나무 꽃이 그렇게 화려하진 않습니다만 이맘때쯤에 자주색 암꽃이 핀다고 하니까 한 번쯤 유심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식물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이 소나무 가지 끝에 있는 암꽃이 서서히 딱딱해지면서 초록색으로 둥글게 변하는데요. 네. 그게 바로 솔방울이 됩니다. 솔방울. 또 소나무 가지 안쪽을 또 자세히 보시면 암갈색의 터진 솔방울이 보이는데요. 네. 그건 크기와 모양에 따라 작년, 재작년 솔방울이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소나무에는 우리가 3대가 모여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군요. 소나무를 관찰하고 다시 걷는데 발 아래 하얀 꽃들이 피어 있었는데요. 네. 꽃들을 보기 힘든 요즘 너무 반가워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바로 클로버로 많이 부르는 토끼풀입니다. 아, 클로버. 제가 엊그제도 여의도 공원에서 네이클로버 찾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없습니까? 네이클로버. 그거 어려운데요. 저도 어려운데. 행운의 네이클로버 제가 찾아본 적이 없는데. 예. 클로버로 부르기도 하고 토끼풀로도 부르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이 클로버는 영어 이름이고요. 국가 표준 식물 목록에서는 토끼풀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콩과 여러 해살이 풀인 토끼풀은 1900년대에 초식동물의 먹이를 위해 도입한 유럽 원산의 풀입니다. 그러니까 먹이를 위해 재배하던 토끼풀이 워낙 번식력과 적응력이 좋아 야생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 건데요. 네. 우리는 토끼풀을 보면 네잎 클로버 찾기를 꼭 하는데 꼭 합니다.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네잎 클로버와 행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폴레옹인데요. 네.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네잎 클로버를 보려고 앉는 과정에서 총알을 피해 나폴레옹이 살아났다는 건데요. 또 네잎 클로버를 두고 또 돌연변이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네. 이소영 식물학자는 내장의 잎은 일반적이지도 유전적 돌연변이도 아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긴 만약에 돌연변이었으면 네이클로버가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이다. 네. 제가 좀 복을 받으려고 항상 찾고 다니는데 안 보입니다. 예. 저는 한 번도 못 찾았습니다. 저희 둘 다 좀 복이 부족한 것 같은데. 예. 어찌됐건 하나의 현상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토끼풀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이소영 식물학자 글을 또 보면은요. 토끼풀이란 이름에는 많은 속설이 따른다. 토끼가 잘 먹기 때문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지만 토끼 모양의 이 꽃송이를 관찰하다 보면 왜 토끼풀이라 불리는지 꽃이 이미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 이 토끼풀의 꽃은 하나의 꽃이 아니라 여러 개 꽃송이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그저 한 송이를 딱 떼어서 보면 꽃은 마치 토끼의 얼굴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답니다. 약간 하트 모양이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토끼풀 꽃은 순차적으로 피고 지는데요. 이는 오랫동안 꽃이 피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전략이고요. 수분을 도와줄 곤충을 더 많이 불러들이기 위한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듯한 식물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보면은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을 석촌호수에서 또 가져보았습니다. 네, 숲으로 가는 길 오늘도 참 재미난 이야기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 N행시 주제가 보리였잖아요. 재치 있는 N행시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2177번님 보고 싶은 남편이 오는 날. 리얼리? 어머 벌써 금요일이네요. 우리는 주말 부부. 여보 사랑해. 빨리 와요. 주말 부부 부럽네요. 8937번님 보석보다 귀한 방송 오늘 아침 1라디오. 텃밭 다니느라 놓친 방송은 리플레이 콩으로 다시 듣게 한다고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7910번님 보고 싶지 않은 사건들이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서 리턴 매치 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아주 또 시사적인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구수한 웰빙 잡곡 세트는
7910번님 그리고 모바일 커피 쿠폰은 2177번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겠고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축하드리고요.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오늘도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너무 놀랐어요. 대구에서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불이 났고 7분이 사망을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의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변호사 사무실 밀집 빌딩에서 어제 오전에 불이 났습니다. 네. 이 불로 7명이 숨지고 50명이나 다쳤는데요. 이 불은 2층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화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사망자는 남자 5명, 여자 2명으로 모두 불이 난 2층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이 불은 즉각 진화에 나선 소방당국에 의해서 불과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만 인명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이 변호사 사무실이 밀폐된 구조여서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화재 건물은 지하층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고 이 지상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불이 방화였습니까? 네, 경찰은 확보한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이 2층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사무실에 들어간 뒤 불꽃이 일었기 때문인데요. 네. 경찰은 숨진 이 남성이 민사소송에서 진 것에 앙심을 품고 이 상대편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3년 대구의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사업에 6억여 원을 투자했지만 이 사업이 무산되자 이 시행사와 대표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냈는데요. 일부 패소하면서 투자금 전부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 불이 난 시각 해당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는 다른 재판으로 출장 중이었는데요. 예. 사무실을 함께 썼던 다른 변호사 그리고 직원 등 6명이 변을 당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이 어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군요. 네, 지난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당시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사장들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네. 이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들을 내몰았다라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이었는데요. 네, 검찰이 어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던 백운규 전 장관을 소환해서 장시간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에 의해 고발됐었는데요. 수사는 대선이 끝난 후에 이 대대적으로 착수가 돼서 산업부 과장과 국장, 차관까지 조사가 된 뒤 백운규 전 장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여기에 검찰은 백운규 전 장관에게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는지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로 향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 구속이 됐습니까? 네, 법원은 그제 2,500억 원대의 이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의 장하원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행했습니다. 네. 이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면서 구속을 한 건데요. 장하원 대표는 펀드 부실 문제를 숨기고 이 신규 투자자가 넣은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이라면서 지급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9년 디스커버리 펀드에 들어간 돈이 디스커버리 펀드의 돈이 미국 자산운용사로 들어갔었는데 네. 이 수익률 허위 보고 문제로 이 현지에서 이 미국 자산운용사가 자산 동결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네. 결국 디스커버리 펀드가 환매 중단됐고 3년째 2,500억 원 이상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디스커버리 펀드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초까지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서 판매가 됐는데요. 네. 이 펀드 투자자 중에서는 장하원 대표의 친형인 장하성 전 중국 대사 그리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이들과 가까운 최이배 전 의원도 있어서요. 이 수사가 확대가 될지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언급했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질문에 20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과거의 전례에 비춰서도 안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사실상 사면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명박 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냈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전직 대통령이 계속 수감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라면서 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뇨 합병증이 심해지는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지난 3일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고요. 이를 현재 검찰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 인사 편중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분간 검사 출신을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힌 데 대해서 필요하면 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의혹,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네,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을 리모델링하는 공사 일부에 지난해 말에 새로 생긴 경기도 포천의 한 건설회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회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시공능력 평가액이 3억 7천만 원, 기술능력 평가액이 2억 5천만 원 정도의 좀 규모가 작은 회사인데요. 네. 이 직원 가운데 기술 자격을 갖춘 사람은 2명이고 그중에 1명은 초급 기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며칠 전에 이 공사비 6억 8,200만 원 규모의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에서 일부 계약을 따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직접 업체를 지정한 수의 계약이었는데요. 네. 대통령실 업무 특성상 이 수의 계약을 하는 일은 있기는 있지만 이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는 중소업체가 이 수의 계약 대상이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 불투명 유리 공사만 이 업체가 맡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 수의 계약을 한 것은 집무실 공사 기간이 짧아서 빨리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은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가 시공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으로 관용차를 구입했다라는 이 의혹을 인정을 했습니까? 네, 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며칠 전 갑자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정치자금 1,800여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네. 임기를 마칠 때 업무용 렌터카를 개인용으로 매입하면서 정치자금을 썼다라는 의혹이 불거진 시점이었는데요. 네. 이 정치자금으로 된 보증금을 이 차량을 인수하면서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김승희 후보자는 이에 어제 해명 자료를 내고 의혹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실무진의 착오였고 본인은 알지 못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승희 의원이 의원 시절 이 정치자금 회계 보고서를 분석을 해보니까 네. 이 개인용 꽃다발 구입비로 8차례 63만 원의 정치자금을 썼고 또 4천 원밖에 안 되는 차량 세차비도 정치자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또 2019년엔 의원님 경호라는 생소한 명목으로 고려진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기도 했고요. 또 임기 막판에는 2달간 5천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몰았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김승희 후보자가 의원 임기를 마칠 때 선관위에 최종 보고한 정치자금 잔액은 0원이었는데요. 네. 이 남은 정치자금은 국고로 귀속이 되는데 한 푼도 남기지 않았던 겁니다. 네. 이에 대해 김승희 후보자 측은 이 모든 정치자금의 집행은 선관위의 사용 지침과 사례에 따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승희 후보자의 모친이 신도시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여기에 미리 전입 신고를 한 정황도 보도가 됐는데요. 네. 이 주거 이전비 등을 보상받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김승희 후보자 측은 모친의 개인정보는 알기 어렵고 후보자 검증과 무관한 사안이다라고 했습니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논의에 착수했습니까? 네, 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일부 잔인한 소년 범죄 양상이 보도가 되면서 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라는 여론이 높아졌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이를 공약했고 법무부는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두고 한두 살 정도 낮추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강력범죄에서 13살 비중이 크고 12살까지는 초등학생인 만큼 한 살만 낮출 가능성이 큽니다. 네. 다만 형법과 소년법을 개정해야 해서 국회 논의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이선영 아나운서가 인사를 드리겠네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뜻풀이를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고유어 명사로 상대편이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성가신 말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막는 일을 뜻하기도 하고 서로 주고받던